안녕하세요. 저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저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지금은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저희 집 어디에선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남편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신 시아버지를 만난 것 또한 저에게는 복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곳에 저에게 복처럼 다가온 두 남자와의 이야기를 써보려 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취직을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은 친구가 자신의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연락을 했기에 두 번 볼 것도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집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하셨지만 저는 빨리 취직을 하고 싶었기에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홀로 올라왔어요. 혼자 살 집이기에 회사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넣을 가구도 넣고 이불도 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살 수 있겠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내려보냈어요. 이윽고 저녁이 되었고 늘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려니 조금 이상했어요. 저녁 또한 저 혼자 먹으려니 밥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였어요. 정리는 다 되어가? 방에 코딱지만 해서 정리할 것도 없어. 그래? 도와줄 것 없이 해서 이거 전화를 했더니 도와줄 건 없고 같이 저녁 먹을래? 저녁? 전날 혼자 먹으려니 기분이 좀 그렇네. 좋아. 금방 갈게. 저는 친구를 불렀어요. 이 친구가 제가 앞서 말한 그 친구예요. 먼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와는 대학교 때부터 알게 되었고 제겐 동성 친구만큼 가까운 이성 친구예요. 원래 집이 여기였던 친구는 직장을 집 근처에 구하게 되었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과도 가까웠어요. 전화를 끊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간식거리를 한가득 안고서는 도착했어요. 친구와 뭘 먹을까 하다가 어머니가 갖고 오신 반찬들을 양푼 위에 넣고 고추장에 비볐어요. 달걀 없어? 냉장고에 있어. 오케이, 내가 달걀 후라이 할게. 비벼 먹을 거니까 반숙 알지?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네네. 친구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후라이를 만들었고 제가 비벼놓은 양푼이 밥 위에다 얹었어요. 그리고 참기름도 두어 번 돌렸어요. 반숙인 달걀 노른자를 터뜨려 밥과 비비고는 저희는 양푼이 채로 먹었어요. 역시 둘이서 먹는 것이 더 맛있었어요.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TV를 보며 쉬고 있다가 친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친구가 가고 난 후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애를 써봤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만 계속해서 세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출근할 준비를 하고 일찍 나섰어요. 혹시나 첫날부터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자리를 안내받았고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 친구가 있었기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도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특히나 또래 동료들이 많다 보니 회사 생활하는 것이 더 즐거웠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또 퇴근 후에는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렇게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친구에게 1년 기념으로 한턱 내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자주 가던 호프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즐겨 먹는 안주에 시원한 맥주를 2잔 시켰어요. 축하해. 벌써 1년이라니. 그러게. 시간 정말 빠르다. 내가 이렇게 오래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뭐야, 겨우 1년 다녀놓고선? 그렇지. 고마워. 네 덕에 내가 요즘 자식 노릇하고 산다. 그게 무슨 내 덕이냐? 네가 잘하는 거지. 그래도 너 아니었으면 아마 아직도 방구석에 누워있었을지도 몰라.
아마도? 뭐야? 한 잔해. 저와 친구는 맥주잔에 부딪히고서는 벌컥벌컥 맥주를 마셨어요. 살얼음이 낀 맥주는 엄청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며 간단하게 술을 마신 저희는 내일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친구가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친구는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고 저는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서는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려고 도어락을 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도어락 뚜껑이 내려져 있어야 하는데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어젯밤에 내리지 않았나 싶었고 찝찝한 마음은 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안에서 시꺼먼 무언가가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갔어요. 너무 놀란 저는 바닥에 앉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건물 밖에 있던 친구가 다급하게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방금 집에서 무언가가 뛰쳐나갔어. 뭐? 나 너무 무서워.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하자. 친구는 저를 안아주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바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불도 못 켜고 있다가 경찰이 오면서 집안에 불을 켰고 집안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져 있었고 온 바닥이 어지럽혀 있었죠. 제 눈으로 집안을 보고 있으니 심장이 더 벌렁벌렁 거렸어요. 조사를 마친 경찰은 돌아갔고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는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가 건네준 물이 든 잔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잔이 따뜻해서 제 손까지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했어요. 집안을 정리하던 친구는 창문까지 꼼꼼하게 다 살피고서는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다시 설정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제가 있는 식탁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제 좀 괜찮아?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고마워. 고맙기는. 오늘은 내가 같이 있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괜찮겠어? 괜찮아. 내일 아침에 집에 들렀다가 출근하면 돼. 고마워. 긴장한다고 몸이 더 그렇겠다. 편히 쉬어. 친구는 제가 걱정이 되어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제 곁에 같이 있어 주었어요.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당연했고 또다시 도둑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친구와 저는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희는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도둑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밤새 긴장을 하며 한숨도 못 자서 그런지 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피곤했저런 얼굴이었어요.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루 종일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친구는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한 번씩 제자리에 와서 커피도 건네고 제 얼굴을 보고 갔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또 가슴이 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어요. 어제처럼 현관문을 열면 안에서 사람이 뛰쳐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다가왔어요. 저녁 먹고 갈래? 그럴까? 친구는 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고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동태탕 집에 들러 저녁을 먹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저녁은 점심때보다는 더 많이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자 친구가 조심스레 제게 말했어요. 그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아니, 아직 무서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어때? 이사? 거기서 살면 계속해서 생각날 테고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까? 그러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사 갈 동안은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너희 집? 그래.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테고. 그건 걱정 마. 어제 말씀드렸더니 괜찮다 하셨어. 정말? 그래. 너만 결정하면 돼. 그럼
이사 가기 전까지만 치즈 좀 치자. 그래. 그만 일어나자. 집에 돌아온 저는 친구 집에 가져갈 짐을 챙겼고 그날부터 저는 친구의 집에서 살았어요. 남자 둘이 있는 집에 여자가 가서 산다는 것이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랐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워낙 동성 친구처럼 지낸 오래된 친구였고 친구의 아버지도 많이 배웠기에 별다른 것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셔서 저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나 저를 볼 때면 인자하게 웃으셨거든요. 그곳에 살면서 저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아침 식사 당번을 자주 했어요. 생활비는 받지 않으시니 그런 거라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거든요. 제 덕에 아버지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갈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친구 집에서 살면서 제가 이사 갈 것도 알아봤어요. 친구는 저와 함께 다니며 꼼꼼하게 모든 것을 살폈고 계약을 하고 이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었어요. 친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친구를 보면서 고맙기도 했고 우정이 아닌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 친구의 행동에 괜히 두근대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구에게서 우정 아닌 또 다른 감정을 느끼며 친구의 집에서 한 달가량을 보낸 저는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친구의 집에서 나가기 전날 그 고마움에 맛있는 저녁을 대접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내가 더 좋았지. 아침 네 덕에 든든하게 먹고 네가 있는 동안 집이 더 밝아져서 좋았어. 집에 들어가더라도 자주 놀러 올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이란 것이 더 많이 챙긴 것인지 그동안 웃고 지냈던 장면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 우니? 불기는 아니거든. 눈가가 축축한데? 뭐래, 아니라니까. 뭐야 얼굴까지 빨개져서는. 너 자꾸 놀릴래? 친구는 제 눈을 보더니 하하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친구의 집을 나와 제가 갈 살 집으로 갔어요.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남양이라 그런지 온 집안이 환했어요. 친구가 꼼꼼하게 살펴봐준 집이라 그런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동안 저를 챙겨준 친구가 고마워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놓고선 괜히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늘 보던 친구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을 풀었다가 묶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왔어요. 친구는 집들이 선물이라며 커다란 곰인형을 선물로 주었어요. 밤에 무서우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안고 있으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쿵쾅 뛰었어요. 괜히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것 같았어요. 뭐래, 이런 거 말고 먹을 것이나 사오지.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곰인형을 침대 위에다가 던졌어요.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되는 긴장에 물을 계속해서 마셨어요. 뭐 속 타는 일이라도 있었어? 어? 왜? 아니? 오늘따라 왜 그래? 평소도 덥지 않게. 내가 못 돼서. 불편해 보여. 아니야, 아주 편하네. 친구에게 제 속마음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때문에 지금껏 쌓아온 이 친구와의 우정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친구다 마음속으로 몇 번씩이나 되뇌었어요. 그리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것뿐이야? 뭐?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단데? 거짓말. 뭐? 친구의 말에 진정되었던 가슴이 또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넌 날 친구로 생각하는 거 맞지? 그럼 친구지, 영원한 베프. 난 아닌데. 뭐? 너랑 더 이상 친구는 못하겠다. 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내 마음이 변했어. 네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보단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어. 나 너 친구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친구의 말을 듣던 저는 갑자기 딸꾹질이 나왔고 물을 계속해서 마셨어요. 친구는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니 속은 편안하다고 말했어요. 친구의 용기에 저도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고 그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때 저희 집에 들었던 그 도둑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를 연결시켜준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이 그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친구는 이제 남편이 되었고 친구의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 저는 남편의 집에 들어와 살았어요.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가 혼자 사시게 되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와 살겠다고 말했어요. 다시 이 집에 들어온 걸 축하한다. 감사해요. 서로 이해가며 잘 살아보자꾸나. 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무척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남편보다 저에게 더 챙겨주셨고 일을 하며 집안일 하는 것이 힘들다며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기 전까지 집안일도 다 해놓으셔서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남편과 두 분이서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반찬도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셨어요. 집에서 김장까지 하실 정도였죠. 저를 아껴주시는 두 부자 덕분에 저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집에 가봐야겠다며 회사를 나갔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남편 연락만 오매불만 기다렸죠. 한참이 지난 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신데 뭐?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으셨잖아. 그러게 말이야. 마른 아들의 나이벼락도 아니고. 당신도 많이 놀랬겠다. 조금. 당신도 놀랬지. 난 똑같지 뭐.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별일이야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윽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시아버지는 평소 당뇨가 있으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양쪽 눈 다 안 좋은 상태인데 오른쪽 눈 상태가 더 안 좋다고 말했어요. 원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냐고 그러셨죠. 시아버지는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러다 말겠지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가 병을 더 키우시게 되었어요. 양쪽 눈을 동시에 하기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우선 한쪽부터 수술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눈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이 불편하니 시아버지께서는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있는 동안 혹시 몰라 저는 휴가를 냈고 시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수술 전날 다시 입원을 해 그 다음날 시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몇 시간이 흐른 후 시아버지는 나오셨어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하기에 시아버지는 더욱 힘들어하셨어요. 옆에서 하는 말들이 다 들리니 더 그러신 것 같았어요. 한쪽이 가려져 있기에 시아버지는 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미 쓰였는지 다른 쪽 눈을 할 때에는 저 대신 남편이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다른 쪽 눈을 수술할 때에는 남편이 휴가를 내어 시아버지를 보살펴드렸어요. 양쪽 눈 다 수술을 마쳤고 앞서 말했듯이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는 거동도 불편해지셨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혼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저희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시아버지를 보살펴드렸어요. 괜히 나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네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요즘 회사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여서 무슨 핑계로 그만두나 이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감자라도 쪄드릴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잠시 기다리세요. 저는 주방에 들어가 찜기에 감자를 올려서는 포슬포슬 감자를 쪄내었어요. 그리고는 먹기 좋게 껍질을 까서 시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감자를 두어 개 드시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힘이 드셔서 그런 것인지 말로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몸도 안 좋아 보이고 얼굴에 활기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시아버지는 저와 매일같이 보내는 것이 힘이 쓰이셨는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알아봐 달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차라리 요양원에 가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케어를 받으며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매일 시아버지를 뵈러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집에 있을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드시고 싶은 간식거리를 사가서는 같이 먹기도 했고 날이 좋을 때에는 밖에 나와 바깥 바람을 쐬며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밖에 나오니 안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렇구나. 날씨가 좋으면 잠시라도 밖에 나와서 산책해요, 우리. 네가 힘들어서 안 돼. 힘들긴요.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저는 행여나 시아버지가 감기에 걸릴까봐 담요를 다시 한번 덮어주고는 1시간 정도 걷다가 다시 병실로 올라갔어요. 매일 들어가는 저를 보고 사람들은 딸도 저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칭찬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그 소리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 오지 않아도 괜찮다. 제가 좋아서 오는 건데요, 뭘. 나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한 시간도 좀 보내렴. 괜찮아요. 내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 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도 그렇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치만, 나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그러냐? 네, 눈이 불편하시니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요양보호사를 쓰셨구나. 요양보호사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남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내가 아주 장님도 아니고 말이야. 아버님이 전 그러시다면 그 일랑 상의해 볼게요. 시아버지는 요양보호사를 쓰고 싶다 하셨어요. 제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신다 하셨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몸도 힘든데 마음만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도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돼서 그러기로 했어요. 요양보호사를 신청하고 그분에게 시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분이나 시아버지나 어색할 것 같아 제가 며칠 동안 같이 있어 주었어요. 다행히 요양보호사가 시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라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시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먼저 세심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도 홀로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이혼을 하고 혼자 자식을 키우다 그 자식마저 사고로 먼저 보내고 혼자 슬픔에 빠져있다 지인의 도움으로 자격증을 따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며칠 동안 같이 보낸 저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서로 잘 맞고 시아버지도 마음이 편안하신지 얼굴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요양보호사를 믿을 수 있었고 2, 3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들렸어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만 정신을 쏟았었는데 요양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하나 난감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저는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뜨개질을 배우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콩방을 찾은 저는 뜨개질을 배웠고 그것이 제게 맞았는지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실력도 나날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지금은 가디건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동색 실을 사서 시아버지에게 드릴 가디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 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조금씩 사고 요양보호사와 같이 먹을 김밥도 넉넉하게 샀어요. 그리고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막 잠들었어요. 그래요? 같이 먹으려고 김밥 사왔는데 어쩌지? 조금 이따가 일어나시면 그때 드릴게요. 혹시나 상할까 봐서요. 그럼 이건 그냥 저희끼리 먹고 냉장고에 반찬들 넣어뒀으니 식사 때마다 조금씩 챙겨주세요. 그럴게요. 며느리가 어쩜 이리 다정할까? 아니에요. 어서 좀 드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젓가락을 빼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전해주었어요. 김밥을 하나 입에 넣으시더니 맛있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덕분에 시아버지를 맡기고 지낼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시아버지가 점잖고 좋으셔서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더 고맙다고 했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저는 주무시는 시아버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아버지에게 드릴 가디건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퇴근을 한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제요? 뭐 만드는 중이야? 가디건. 난 그 색깔 별론데. 검정색으로 해주지. 당신 거 아니거든. 그럼. 아버님 거야. 난 또 내 거라고. 당신이 좀 기다려. 아직 만들어서 드릴 분이 당신 앞에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크게 웃었어요. 그 모습에 저 또한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완성된 가디건을 종이 가방에 넣어 시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웬일로 시아버지가 깨 있으셨어요. 최근에는 갈 때마다 주무시고 계셔서 통 대화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낮잠 안 주무셨네요? 내가 낮잠을 그렇게나 잤었나? 네, 제가 올 때마다 주무시고 계시던걸요. 내가 잘 때 왔었어? 그럼요. 제가 오늘 뭘 가져왔는지 보시겠어요? 뭘 가져왔길래? 짜잔! 저는 종이 가방에서 가디건을 꺼내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몸에 갖다 대었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뭐냐며 팔을 뻗어 가디건을 만지셨어요.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직접 뜬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너무 예쁘구나. 날이 더 차지만 이거 걸치고 있으세요. 따뜻할 거예요.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지금 한번 걸쳐보시겠어요? 그럴까? 저는 가디건을 시아버지 어깨에 걸쳤어요. 시아버지와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디건을 벗겨 정리를 하면서 시아버지의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시아버지의 소매를 걷었어요. 여기저기 멍투성이었어요. 아버님, 팔이 왜 이래요? 뭘?
이것 보세요. 팔에 멍이 들어있어요. 어? 이게 왜 이러지? 어디에 부딪혔나? 기억이 안 나세요?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글쎄다.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들어왔고 저는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여사님, 아버님 팔이 왜 이래요? 아, 그게 부딪혀서 그럴 거예요. 어디에요? 화장실 가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부딪힌 것 같아요. 여사님은 뭘 하시고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래서 미안해요. 잘 좀 봐주시지. 나도 영감님이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줄 몰랐어요. 최근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시고 잠시도 가만히 계시질 않으시니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앞이 잘 보이시지 않으니 일부러 위험한 물건들도 다 없애버렸는데도 왔다 갔다 하며 침대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렇다고 1분 1초도 시아버지에게 떨어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그 이후로 예전처럼 또 매일 들어갔어요. 요양보호사는 혹시나 자신이 못 믿어서 그러나 싶어 저를 안 좋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나가자 저를 살갑게 대해주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찬바람이 쌩하게 불 만큼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하셨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말하셨어요. 요즘 왜 이리 자주 오냐? 자꾸 부딪히시니 걱정이 됐어요. 여사님이 못 믿어오냐?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네, 솔직히 좀 그래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 아주 잘해.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랑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세요? 나야 상관이 없지만 여사님이 불편하실까봐 그렇지. 괜히 자신이 못 믿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제 몇 달을 같이 생활을 했어. 그런지 나도 저 사람이 편안하고 말이야. 알겠어요. 아버님 마음이 좀 그러시다면야 어쩔 수 없죠. 그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아버지는 요양보호사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서운했지만 한 발짝 물러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저희는 무슨 일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갔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갑자기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한 듯 입을 여셨어요.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구나.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많이 놀랐을 거다.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과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고 싶어. 여기서 퇴원도 알 거고. 아버님. 반대할 거냐? 아니요, 너무 갑작이라. 너희가 바쁠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줬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옆을 지켜준 사람도 이 사람이고. 아버님, 저는요. 네가 고생한 것도 다 알지. 늘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 함께하기로 했어. 시아버지의 담담한 말에 요양보호사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희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연세가 가득 차신 분이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했고 집에 새 식구 맞이할 준비가 끝나는 대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 혼자서 사셨던 방을 다시 도배를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았어요. 그리고 커튼과 이불도 새 것으로 다 바꾸었어요. TV와 작은 옷장 하나 있던 방에 화장대와 서랍장을 다 넣어 두 분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게 없게 만들었어요. 새 식구 맞이할 준비를 끝낸 저희는 퇴원 수속을 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들렀어요.
복도를 가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와 인연이 있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 보이시더니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아파서 잠시 쉬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퇴원하신가 보네. 네, 그렇게 됐어요. 혹시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가? 무슨 소문이요? 아버님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랑 아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던데. 아, 그게 벌써 소문이 났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두 분이서 말동무도 하면서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사실이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퇴원하러 온 거예요. 집으로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기 내가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서 경악할 충격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양보호사는 혼자가 아니었고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동안 시아버지의 팔다리에 멍이 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는 시아버지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탁자를 갖다 놓아 진로를 방해해 시아버지가 부딪히게 했고, 시아버지가 움직일 때 옆에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부딪혀 넘어지고 나면 서둘러 시아버지에게 쫓아가 도와주는 척 위하는 척을 했어요. 요양보호사는 그런 식으로 시아버지에게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시아버지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동안 자신에게도 잘해준 저에게 이건 아니다 싶어 말하게 됐다 하네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계셨고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쫓아가서 요양보호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휘청거리며 침대에 앉았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팔 못 나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애기 엄마, 아이, 대체 왜 이래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였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제 당신 끝이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 아버님에게 한 짓 다 알고 있다고. 남편도 있는 여자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편? 내가 남편이 있다고 누가 말해요? 며칠 전에도 남편이 여기에 찾아와서 이 방에서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거에 난들 어떻게 말이겠어. 그건 둘째치고 당신이 아버님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생사를 잡아도 유분수지. 내가 당신 아버님을 뭐 어떻게 다치겠다는 소리요? 팔 다리에 멍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건 영감님이 움직이시다가 부딪혀서 다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봅시다.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받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요양보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겁이 좀 나요? 그때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리가 없다며 지금까지 자신을 챙겨주고 보살펴준 것은 요양보호사라며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경찰이 들어왔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있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남아있었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 남편에게 일을 맡겼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러더니 집에 가자며 일어나셨어요. 집에 돌아온 뒤로 시아버지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셨고 저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에게 일부러 접근을 했던 그 마음을 거짓이었던 난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어. 난 그 마음만 기억하고 싶다. 아버지를 위험하게 했어요. 다치지 않았잖니. 아버지 팔 다리를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냥 내 뜻대로 하자.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뭐하게 했니?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죄를 받게 되면 나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돼버려. 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서 그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자. 내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애비 소원 하나 못 들어주니 마음에 짐을 지고 가고 싶진 않구나. 시아버지는 용서를 해주자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일로 며칠을 둘이서 언성을 높였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고 저희는 고심 끝에 시아버지의 말대로 용서를 하며 고소를 취소했고 시아버지는 몇 달 동안 저희와 같이 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만약 시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시아버지는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가셨을까 싶어요.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던데 시아버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셨기에 용서까지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저도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났고 일생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결혼 후 늘 함께였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늘 저에게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